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안구 건조증은 흔한 증상입니다. 외부적인 요인들뿐 아니라 질환으로 인한 문제들까지 여러 이유로 눈의 건조함을 느끼는데요. 안구 건조증으로 인한 또 다른 눈 건강에 위험도 있을까요? 안구 건조증의 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증상뿐 아니라 위 내시경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되기도 하는 역류성 식도염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이지형의 산책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구 건조증은 흔한 증상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안약을 넣는 것으로 치료는 되는 걸까요? 눈이 건조해지는 증상, 안구 건조증으로 손상되는 부분은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안과 신영주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구 건조증은요,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눈이 건조한 상태인 거죠? 네, 안구 건조증은 이름처럼 눈이 건조해지기 쉬운 상태인 것은 맞지만 네. 단순히 이제 눈을 건조한 것은 아니고 이제 눈물을 만드는 양이나 성분의 이상이 생겨서 눈물층의 항상성이 깨지고 안구 표면에 염증 손상이 생기는 만성 질환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요, 사계절 언제나 힘들어하던데 특히 계절적으로 좀 심해지는 시기가 있는 걸까요? 얼핏 생각하면 건조한 계절, 이제 봄, 가을에 좀 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계절 내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요. 네. 이제 겨울같이 건조한 계절에 증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 특히 히터 틀면 네. 이제 실내 공기가 많이 건조해지니까 그때 더 괴로워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이제 봄에 황사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네. 이런 게 많은 환경에서는 봄에 악화되는 그런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여름은 습도가 높아서 괜찮을 것 같지만 또 이제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안구 건조증이 악화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사실 개인마다 이제 어떤 계절에 더 나빠지는지는 개인차가 있어서 사람마다 더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의 위험이 뭐 건조한 분위기나 습도, 미세먼지 이런 것뿐 아니라 또 스마트폰이 일상인 것도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눈에 영향을 받는 요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안구 건조증의 위험 인자는 정말 많고요. 네. 그중에 이제 스마트폰도 사실은 위험 인자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을 볼 때에는 눈을 잘 안 깜빡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눈 깜빡임 횟수가 적어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안구 표면에 있는 상피세포에 이제 여러 가지 산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영향을 줘서 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이런 연구 설문들을 보면 네. 이런 전자기기의 사용들이 안구 건조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기기의 사용이 원인이라고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청소년이라든지 젊은 층의 안구 건조증이 늘고 있는 것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럼요.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컴퓨터랑 스마트폰을 사용을 한 후에 안구 건조증의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된 여러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서의 이제 안구 건조증은 이런 디지털 기기의 과사용이 원인일 것으로 생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노인들의 안구 건조증은 어떻습니까? 나이 들면 시력을 비롯해서 여러 눈 질환의 위험도 높은데 이런 부분도 안구 건조증의 원인일 수 있을까요? 네, 노화는 사실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눈물샘의 기능이라든지 마이봄샘 기능이라든지 이런 각종 안구 건조증에 관련되어 있는 장기들의 기능이 이제 나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눈물의 분비량도 떨어지고 눈물 자체의 질도 모두 감소를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인 경우에는 네. 갱년기가 지나면 이제 여성 호르몬이 확 감소를 하게 되는데 네. 그게 안구 건조증의 유병률을 많이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노인들은 여러 가지 전신질환, 당뇨병 이런 게 있어서 네. 혹은 이제 우울증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질환들 자체도 안구 건조증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고 네. 그런 전신 질환이라든지 이런 그 노인 관련되어 있는 질환 때문에 먹는 약제들 때문에도 네. 안구 건조증의 위험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안구 건조증이 의학 용어인가요? 네, 안구 건조증은 이제 드라이 아이 신드롬이라고 해서 네. 의학 용어이고요. 예, 눈물층이 항상성이 깨져서 눈물층이 불안정해져서 이제 눈에 여러 가지 그런 증상을 만드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층 불안정 질환이 안구 건조증이라는 건데요. 눈물층이 불안정해지는 상태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눈물막의 그런 항상성이 깨지는 것, 그래서 눈물층이 불안정해지는 것, 그로 인해서 안구 표면에 염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눈의 불편감의 증상이 생기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 안구 표면 질환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물층의 이제 항상성이 깨지는 거라고 하셨는데 눈물층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눈물층이 우리 눈을 보호해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눈물층은 이제 안구 표면에 그런 보호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네. 눈물층을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안구 건조증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네. 이 눈물층이 우리의 이 안구 표면을 보호하는 최전방 방어막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안구 건조증에 주는 눈 건강의 위험은 뭔가요? 시력에도 좀 영향을 주는 건가요? 아, 안구 건조증의 그 주는 이 눈물막은요. 네. 눈물막이 이제 깨지게 되면 안구 표면에 있는 이제 세균들에 대해서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요. 이 눈물막이 없으면 각막 상피, 안구 표면의 상피에 이제 상처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결막염, 각막염 같은 이제 염증도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눈물막은 이제 안구 표면에 이제 코팅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네. 매끄럽게 보게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눈물막이 깨지면 이 코팅이 깨진 것과 같아서 이제 굴절을 일정하게 유지해주지 못하니까 네. 글자가 번져 보인다든가 잘 보였다가 덜 보였다 한다든가 시야가 흐려 보인다든가 이런 증상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나이와 상관없이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지만 이제 노화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노년기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 건 또 기름층뿐 아니라 눈물의 수분층도 줄어드는 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눈물샘 자체의 기능도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네. 눈물의 양도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눈물의 질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젊은 층의 안구 건조증은 수분 부족이 문제일 수 있고 노년기에는 기름층의 이상이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도 될까요? 사실은 젊은 층이나 노인층이나 사실은 기름층을 이제 만드는 말봄샘의 이상이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네. 20, 30대에도 이 말봄샘 기능 이상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지질층 이상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또 맞지만 이제 폐경이라든지 전신 질환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으로 수성층의 부족도 늘 같이 늘어서요. 혼합형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범샘은 뭔가요? 마이봄샘은 이제 눈꺼풀의 마질에 존재하는 건데요. 네. 여기서 이제 눈물이 원래 수성층, 기름층, 점액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중에 기름층에 해당하는 물질을 이 마이봄샘에서 내게 되고 네. 이 기름층이 마이봄샘 기능 장애 때문에 기름층이 잘 분비가 되지 않으면 이 눈에 있는 눈물이 증발이 많이 늘어나는 증발형의 그런 안구 건조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 안구 건조증의 원인에 대해서 쭉 말씀 주셨는데요. 다른 안과 질환이나 시력 교정술, 또 렌즈 착용도 그렇고요. 안구 건조증의 위험을 높이는 다른 요인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이 있습니다. 일단 안과 질환 중에서도 이제 결막 이완증 이런 것도 들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안과적으로 백내장이나 여러 가지 수술을 받은 경우에 라식이나 라섹이나 이런 수술을 받은 경우에 이 모든 것이 다 안구 건조증의 위험 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컨택트 렌즈를 착용을 하게 되면 이 렌즈를 가지고 요 눈물층이 앞과 뒤 두 개로 이제 분리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안구 건조증의 위험성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렌즈 때문에 생기는 안구 건조증은 그거 외에도 네. 이제 각막, 결막, 마이봉샘에 직접 접촉을 하니까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있겠고, 그다음에 콘택트 렌즈 때문에 산소 공급이 저하된다는 점도 있을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눈 깜빡임이 아까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 패턴이 좀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제 안구 건조증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콘택트 렌즈를 그럼 오래 착용한 경우에 안구 건조증의 위험이 많이 높아지겠네요. 네, 장기간 렌즈를 착용하는 것 자체가 안구 건조증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백내장 수술이나 라식 수술은 또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라식 수술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각막을 좀 깎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형태가 정상 각막과는 좀 다른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많은 눈물이 필요하게 되고요. 라식 같은 경우에는 각막에 플랩을 뜨게 되는데, 이 플랩을 뜰 때 각막에 있는 그 신경이 일단 한번 잘렸다가 도로 붙게 되기 때문에 예, 나중에 재생을 한다 하더라도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칼로 그러니까 창상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있어서 그 네. 부분에 이제 신경이 잘리는 문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백내장 수술 후에 넣는 여러 가지 약들이 생각보다 이 세균도 잡고 염증도 줄이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좀 독한 약들을 쓰는데 네. 이 약들이 관련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백내장 수술 후에는 이 마이봉생 기능장애가 잘 생긴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안구 건조증의 증상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개인차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눈이 뻑뻑하다는 말로 증상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환자들은 불편감을 주로 뭐라고 말씀들을 하시나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뻑뻑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네. 모래알이 들어간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타는 듯이 쓰라린다든가 화끈거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책을 보는데 돋보기를 잘 쓰고 보는데 처음에는 잘 보였다가 그 다음에 한참 눈 뜨고 있으면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충혈되거나 꼭 압이 올라간 것 같다, 눈이 터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일상생활을 하실 때 불편감을 많이 느끼시는 거군요. 네. 그럼 안구 건조증 진단을 받으면 안약 처방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치료일까요? 네, 안약 처방이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치료가 맞습니다. 네. 그럼 처방된 안약은 약국에서 구입하는 안약과는 좀 성분이 다른 건가요? 예, 일단 약국에서는 보통 이제 인공 눈물 대제 중에서 윤활 보습 위주의 성분으로 된 그런 일반적인 약만 이제 구입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안과에서 처방하는 약들은 이제 처방하는 인공 눈물이라 하더라도 약국에서 파는 것과는 이제 성분이 조금 다르고 네. 점성이랑 보습력이 더 높고 각막 상피의 치유를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외에도 안과에서 처방하는 약에서는 이제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점안제나 사이클로스포린 점안제나 이런 약들을 처방하기도 하고 네. 점액을 증진시키는 점액 증진제의 약들도 처방을 합니다. 네. 이런 약들은 이제 약국의 일반 의약품과는 성분이나 용량이나 작용 목표가 완전히 다르고요. 네.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안약을 늘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던데요. 평생 사용한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대체로 이제 완치가 되는 병은 잘 아니고요. 네. 평생 동안 이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이제 관리하는 만성 질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모든 분이 평생 인공 눈물을 항상 쓰셔야 된다는 건 아니고, 네. 물론 이제 그러셔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기 때문에 이제 관리의 개념으로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관리한다는 거는 네. 이제 생활 습관도 조절을 해야 되고 환경도 좀 조절할 수 있고요. 네. 눈꺼풀샘이나 마이봄샘 관리 같은 것도 포함할 수 있겠고요. 필요할 때는 이제 인공 눈물을 쓸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항염증제나 점액 증진제를 쓸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쓰다가 상태가 호전되면 이제 약물의 사용 빈도를 좀 줄였다가 다시 나빠지고 이러면 좀 더 늘렸다가 이런 식의 조절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상태에 따라서는 안구 건조증도 중증으로 구분되기도 하나요? 네, 중증으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심한 경우인 건가요?
그때는 이제 보통 때랑 다르게 굉장히 많이 심한 경우도 있고요. 네. 가장 이제 심한 경우로 보는 경우는 이제 전신 질환 중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네. 있거든요. 이거는 자기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자기 눈물샘, 침샘을 공격하는 질환인데요. 여기서는 정말 눈물이 거의 안 나오고 엄청난 염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굉장한 중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치료가 필요함에도 방치가 되면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 일단 안구건조증에 눈물이 모자라게 되면 일단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눈물망이 불안정하면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 환자분이 눈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계속 느끼기 때문에 생활에 이게 그리고 보통 저희가 운전을 하거나 혹은 책을 보거나 뭔가를 만들거나 하는 우리가 생활에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해야 될 때 이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생활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안구 표면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네. 이런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각막의 천공까지 궤양까지 보고된 적이 있다고 네. 하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네. 그렇지만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파괴된 기름샘은 다시 회복할 수 없나요? 완전히 파괴된 기름샘은 사실 회복할 수는 없고요. 예, 완전히 이제 위축되고 섬유화되고 이런 거는 방법이 없고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기름샘이 막혔다든가 혹은 기능이 떨어진 정도라면 따뜻한 찜질을 한다든가 안과에서 IPL을 한다든가 뭐 눈꺼풀 위생으로 이렇게 눈꺼풀을 잘 닦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좀 기능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눈물층을 정상화시키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일단은 원인 치료가 우선일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치료법도 다양한가요? 네, 옛날에는 인공 눈물밖에는 치료가 없었는데요. 네. 요즘에는 이제 치료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인공 눈물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 치료제로 이제 스테로이드, 사이클로스포린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공 눈물 제제도 옛날에는 한 종류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한 2종류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도를 여러 가지로 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이제 그 농도를 좀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또 최근에 나오는 약제로는 눈물 분비 촉진제가 있어서 디쿠아포설, 레바미피드 이런 약제들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눈꺼풀 마이봄샘 치료로는 따뜻한 찜질뿐만 아니라 IPL이라고 해서 네. 광선 치료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치료를 할 수도 있겠고 눈물이 너무너무 모자라면 눈물점을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누전 플러그를 할 수도 있고 정 안 들으면 환자분 피를 뽑아서 자가혈청을 하기도 하고요. 네.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치료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겠죠? 네. 치료법을 결정을 할 때에는 네. 일단 먼저 유형을 보고요. 네. 이 사람이 이제 눈물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마이봄샘 기능 저하 등 때문에 증발이 심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보고요. 네. 그다음에 얼마나 심한지를 봅니다. 그래서 단계를 이제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서 그냥 증상이 가볍고 겉으로 보기에도 저희가 세극성 현미경이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네. 그 검사에서 많이 심하지 않으면 이제 인공 눈물이나 이런 정도를 하고요. 네. 많이 심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전 폐쇄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자가혈청도 쓰기도 하고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치료만큼 중요한 건 또 예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제 PC를 볼 때에는 의식적으로 눈을 잘 깜빡이시는 게 좋겠고 거리를 가능한 좀 한 30-40cm 정도 떼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사용을 하실 때에는 중간중간에 쉬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내 환경이나 생활 습관이 저희가 가장 건드리기가 좋은 건데요. 네. 습도를 잘 유지를 하고 히터나 냉난방기, 선풍기 바람이 얼굴에 직접 오지 않게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콘택트 렌즈나 이런 것들은 작용 시간을 가능한 줄이고 그다음에 컬러 렌즈 같은 것은 이제 가능한 끼지 말고 네. 그다음에 눈꺼풀 따뜻하게 찜질해주고 그런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영양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네.
이제 비타민 D나 비타민 A나 오메가3 같은 이런 영양분을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눈이 건조해지는 증상,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안과 신영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류된다는 건 거꾸로 올라온다는 얘기인데요. 위식도 역류 질환은 그럼 위 속의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다시 올라오는 상태인 걸까요? 역류성 식도염도 그렇습니다. 식도 점막을 자극하면서 생기는 증상이지 않나 싶은데요. 인제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식도 역류 질환에 역류성 식도염도 포함되는 건가요? 식도 궤양이나 식도 협착과 같은 질환도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불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이제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자주 불리면서 또 말씀하신 포괄적으로 위식도 역류 질환 네. 이렇게 크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위식도 역류 질환은 이제 우리가 식도염으로 표현되는 우리 식도의 손상, 다양한 염증 상태를 말할 수 있어서 네.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궤양, 점막이 헐고 패이는 그런 것부터 해서 그런 궤양이 이제 또 치유 과정을 거치면서 네. 또 협착이 된다든지 그래서 식도염에서부터 궤양과 협착까지 이 다양한 범위의 식도 손상이 동반될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어떠한 그런 식도 자체의 손상과 변화뿐만 아니라 눈에 이렇게 뚜렷이 보이지 않는데도 이제 증상을 표현하는 식도염 증상이 있는 분들까지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인 손상이 식도 손상이 관찰되지 않아도 우리가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모두 포함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위식도 역류 질환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네, 그 위의 내용물 때로는 이제 위의 내용물뿐만 아니라 십이지장 내용물까지 네. 이제 식도로 비정상적으로 자주 또 과하게 역류를 해서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증상이나 또 점막 손상을 일으키는 상태로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정상적으로 또 우리가 식도에서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한 방향으로만 음식물이나 소화액이나 이런 것이 진행돼야 되는데 네. 거꾸로 역류가 되는 것은 이제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실제로 보게 되면 잠깐씩 식도에서 위로도 잠깐씩 십이지장액이 네. 역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에서 식도로도 잠깐씩 역류를 하면서 나름 이렇게 청소 작업을 하는 듯한 그런 현상이 잠깐씩 있을 수는 있지만 네. 대부분 증상도 없고 점막 손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제 질환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조금씩 역류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질환으로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과하게 역류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증상과 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우리가 이제 질환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러한 그 위식도 역류 질환은 그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좀 우리가 질환이라고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만큼 이제 다양한 또 증상이 우리가 흔한 속쓰림이나 신물 뭐 이런 증상도 있지만 네. 또 다양한 관련된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중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좀 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흔하게 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그 역류로 인해서 식도 자체에 이제 손상이 생기고 직접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내시경으로 이제 관찰되는 네. 염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가장 흔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하지만 이러한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상당수의 환자분들은 내시경으로 봐도 식도염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네. 항상 이제 역류성 식도염에서 뚜렷한 식도 손상, 식도의 염증 소견을 보이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내시경으로 관찰되는 염증이 있는 분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점막이 손상된다는 건 염증 반응을 말하는 겁니까? 식도 점막이 산성에 워낙 약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다른 장기, 특히 이제 위장과 식도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네. 위장은 이렇게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도 있고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점막이 구성되어 있지만 네. 식도염은 굉장히 가늘고 또 식도 점막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보호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화학적인 손상, 특히 네. 이제 위에 강한 산성을 가지는 위산이라든지 아니면 십이장에서 강한 소화액이나 또 강한 알칼리성의 십이장에서 분비되는 소화액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식도의 손상이 잘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위산이나 소화액에 의해서 식도 점막이 손상된다는 기전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네. 말씀하신 이제 단순한 화학적 화상뿐만 아니라 거기에 2차적으로 동반되는 염증 반응, 특히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우리가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점막의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네. 실제로 이제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염증 세포들이 식도염에 관찰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점막 손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의 상태가 되면 비교적 초기에도 증상이 생기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수 환자분들은 초기 단계에서도 다양한 증상, 가장 흔하게는 속이 쓰린다, 또 가슴이 쓰린다, 신물이 넘어오면서 가슴 가운데 부분이 또 아니면 약간 왼쪽 부분이 아니면 또 때려도 오른쪽 부분이 이제 타는 듯한 느낌이 생기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도 많고 또 이러한 증상의 강도도 다양해서 이렇게 아주 불편하진 않지만 신경이 쓰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이 아프다 또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만 이렇게 증상의 강도가 항상 그 점막 손상 정도와 비례하지는 않아서 내시경상으로는 이제 식도염이 경미한데도 이제 증상이 속쓰리고 가슴이 타는 듯한 증상이 심한 분들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식도 점막 손상이 심하고 이렇게 많이 헐어 있고 그런데도 별로 이렇게 아프지 않다. 뭐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항상 이 증상과 내시경적 소견이 또 일치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네. 뭐 속쓰림을 호소하기도 하고 신물이 넘어오는 것 같다. 가슴이 타는 듯한 증상을 얘기하기도 하고 증상에 대한 표현이 참 다양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표현하는 증상에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의 심한 정도를 짐작하기도 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호소하시는 증상의 강도나 또 얼마나 자주 생기느냐 이런 걸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은 가능하겠는데요. 하지만 이런 증상만으로 실제로 좀 많이 헐어 있는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증상과 실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식도염의 중증도와는 잘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 이 중증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식도염 자체의 손상 정도도 중요할 수 있지만 환자분의 삶의 질 또 환자분이 이제 일상생활에 얼만큼 지장을 많이 주느냐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하게 볼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증상 심한데도 증상을 잘 못 느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이제 식도염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증상과 또 감별해야 되는 네. 경우도 있고 또 출혈이 또 실제로 또 많이 있는 분들 중에서 증상을 잘 못 느끼게 되면 그것이 이제 증상의 출혈의 정도에 따라서 네. 또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빈혈을 또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의 정도만 가지고 별로 이렇게 아프진 않다고 해서 네. 물론 이제 다른 증상이 없으면 우리가 좀 약물 치료를 먼저 하면서 볼 수도 있지만 네. 증상은 심하진 않지만 체중이 감소하고 또 변을 볼 때 이제 흑색변이 있다든지 또 피가 나왔다, 피를 토했다 뭐 이런 경고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식도염과 더불어서 식도염이 심하지 않은지 또 네. 다른 질환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질환과 이제 감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증상이 다양해서 다른 질환과 혼동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이제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흉통을 호소하게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가슴 부분은 이제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또 대동맥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흉통이 혹시 이제 심장병, 특히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병세 네. 같은 건 아닌지, 또 폐질환, 뭐 폐암이나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대부분 이제 흔하게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흉통의 전형적인 증상이 가만히 있을 때 유발되는 것보다는 네. 우리가 뭔가 좀 힘든 일 할 때 무거운 건 든다, 네. 스트레스 받았다, 네. 계단을 급하게 올라간다, 뛴다, 또 이럴 때 이제 흉통이 느껴지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심장, 특히 이제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흉통일 가능성이 많겠다. 네. 이렇게 보고 안정시에 뭐 시도 때도 없이 가만히 있을 때 아프다 그러면은 이거 심장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하지만 또 종종 이 역류성 식도 질환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 질환과 더불어서 심장병이나 또 다른 흉통을 유발할 만한 질환을 함께 가지고 계신 경우가 또 종종 드물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 증상을 이제 우리가 혼동해서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또 의사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일 수가 있는데 네. 뭐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운동할 때도 아픈 것 같기도 하다 네. 이렇게 환자분들 좀 헷갈릴 수가 네.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과 역류성 식도염이 같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네. 이렇게 우리가 좀 사전에 좀 많이 의심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환자의 증상 호소를 좀 잘 들어보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검사라든지 또 다른 감별 진단을 위한 검사가 처음부터 또 좀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진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된다라고 하면 그럼 진단은 위 내시경으로 확인을 하는 건가요? 네, 우선 이제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적인 식도 손상이 있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러한 식도염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다른 질환, 뭐 위궤양이라든지 또 뭐 식도나 위의 어떤 악성, 암이죠, 식도암 같은 것들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데도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시경은 일단 우리가 뭐 물론 받는 분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검사일 수도 있지만 좀 비교적 좀 쉽게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우선적으로 이제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이러한 흉통이나 상복부 불편감을 일으키는 다른 증상, 담석이라든지 이런 질환에 대한 감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CT를 함께 또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 염증이 있어도 증상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검진에서 위 내시경 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내시경 과정에서 네. 식도염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정도도 굉장히 다양해서 이제 약간 경미한 변화만 있는 분도 있고 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선상으로 이렇게 약간 점막이 갈라져 보이는 그러한 미란, 그러니까 약간 패인 그러한 식도염도 있고 네. 또 심한 경우에는 이러한 미란이나 궤양이 또 심한 부분들도 있어서 내시경에서 이제 식도염을 많이 이제 관찰이 되고 네. 식도염 진단이 또 이제 많이 내시경 쪽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또 이렇게 내시경적인 식도 변화와 또 증상과 또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식도염 진단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나는 굉장히 식도염 증상이 심한데 내시경에는 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네. 결국은 이제 내시경 소견과 또 환자의 증상 그리고 치료약제에 대한 반응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종합해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이 되면 모두 치료가 필요한가요? 생활 습관의 개선이 우선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식도염도 굉장히 흔하고 대부분 경미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네. 일부는 심한 궤양이나 출혈 또 협착 뭐 이런 것들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은 없지만 좀 내시경적으로 좀 많이 헐어 있고 염증이 심하면은 우리가 약물 치료를 증상이 없더라도 권장될 수가 있겠고 네. 또 이제 자주 또 이제 이러한 식도염은 잘 낫기도 하지만 또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와 또 추적 관찰, 추적 검사가 또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주된 요인은 이제 생활 습관들, 식도염을 일으키는 생활 습관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네. 습관이라는 게 이제 한 번에 고치긴 좀 어렵지만 그렇죠. 그래도 네. 꾸준히 생활 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정기적인 추적 검사 이런 것들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아무래도 위산 분비를 좀 억제해 주는 건가요? 네, 이 약물 치료의 가장 주된 약물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위산 분비를 억제해주는 약물 치료가 우선시 되겠는데요. 이렇게 약물 치료를 통해서 위산 분비가 이제 강력하게 억제되면 아무래도 식도에 치유 기회를 늘릴 수가 있어서 잘 호전될 수가 있는데 드물게는 이제 식도염의 원인이 위산 말고도 우리가 십이지장 분비 알칼리성이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요즘 뭐 캔디다라고 부르는 진균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시경적 소견에 따라서 추가적인 약물 치료 같은 것들이 또 필요할 수가 있겠고 네. 또 당장 이제 속이 쓰리고 그럴 때는 물론 이제 위산 분비 억제제도 드시면서 또 식도 점막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위산을 좀 중화시켜 주는 약물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좀 빠르게 증상 호전을 보이지만 네. 또 가끔 또 잘 낫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그 식도염의 원인이 위산 과다에 의한 위산 역류에 의한 식도염이 가장 흔하지만 네. 위산 분비 억제제로 낫지 않는 식도염은 다른 원인들이 동반된 식도염의 가능성, 그러니까 알칼리성 식도염이나 진균 감염이나 아니면 그 약물에 의한 것이나 아니면 식도 운동 장애라든지 또 호산구성 식도염이라든지 이러한 좀 드물지만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들도 함께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또 역류성 식도염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증상이 심한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요. 네, 만약에 이제 이러한 역류성 식도염이 위산 분비 억제제 또 장기간 고용량으로 충분히 치료했는데도 반응이 미미하다든지 또 다른 원인을 이제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이 없다면은 수술적인 치료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 이제 복강경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복강경적으로 역류성 식도염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 역류성 식도염을 얘기할 때 발해식도도 지적이 되던데요. 이게 암의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일까요? 네, 이 발해식도가 없는 분에 비해서 이제 발해식도가 있는 분들은 좀 위험 확률이 좀 증가할 수가 있지만 네. 발해식도가 있다고 다 암이 되는 것은 아니기 네. 때문에 일단 발해식도가 진단돼도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이제 발해식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식도 점막을 감싸고 있는 식도 점막 세포가 다른 세포로 이제 대체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 부위만 이제 빨갛게 이렇게 동그랗게 혓바닥 같이 이렇게 변화돼서 관찰되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발해식도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정상적인 식도 점막 세포보다는 이제 다른 장상피로 대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암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높지만 너무 큰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의사가 권고해주는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잘 하시면서 또 이제 식도암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위험 요인들 그러니까 흡연이나 음주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똑같이 그런 거에 노출됐을 때 아무래도 좀 발해식도가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흡연이나 음주 또 뜨거운 것들을 자주 드시는 습관 이런 것들은 교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위식도 역류질환,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해 알아봤는데요. 인제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클 볼튼의 Love is a Wonderful Thing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